네, 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자, 8월 28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비가 오고요. 월요일입니다. 제가 한 1분, 지금 30초, 한 2분 정도 좀 늦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죠. 예, 정답입니다. 지각을 했어요. 출근길 여러분 월요일에 플러스 비까지 내리면은 저처럼 이렇게 숨차게 사무실에 이렇게 딱 앉지 않으시려면 지금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서두르셔야 되고요. 예, 빗길에 이제 속도 내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차들이 좀 서행을 해서 게다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출발하셔야 지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자, 숨을 좀 돌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월요일 주말 사이에 있었던 시장 분위기를 잠시 후에 전달해 드릴 텐데 우리가 워낙에 좀 걱정을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혹은 이걸 이제 예상됐던 매파적인 발언이었다로 해석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또 그동안에 워낙에 시장에 반영이 돼서 그런지 뉴욕 시장은 반등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박동흠 회계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영화 빅쇼트 아시죠? 당시에 그 주인공이 시장의 반대로 굉장히 크게 베팅을 하면서 다들 무너졌었던 시장 속에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거뒀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무조건 반대로만 했던 게 아니라 샀던 종목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뭘 샀을까? 그의 포트를 보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오늘 하신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빅쇼트 관련한 리뷰를 썼던 이제 저의 생각을 담았던 그런 글이 있어서 쭉 봤는데 저는 그냥 하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러한 숫자를 볼 능력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글을 남겨놨던 걸 보면서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후 심층 인터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숨 좀 돌리라고요. 자, 여러분도 제가 웬만하면은 뛰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 뛸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피디님이 스튜디오 앞에서 저를 애타게 기다리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한 이상 안 뛸 수가 없었기에 열심히 뛰었습니다. 수업 시작한 지 언젠데 이제 들어오노? 손 들고 복도에 나가.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방송 누가 해요? 예, 제가 손 들고 방송하도록 하겠고요. 예, 뉴페이스 출연자인가요? 하는데 뉴페이스 아니고요. 조금 부어가지고 예, 정신없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은 아침, 예, 좋은 아침을 시작해 볼 텐데요.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의장의 연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혹은 주말 사이에 뉴스로 보도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에도 뭐 늘 그랬듯이 이전과 크게 뭐 엄청나게 뭔가 다른 그런 내용들은 없었다라는 평가에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가 0.7%, S&P 500 지수가 0.67%, 나스닥 지수가 0.9%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이렇게 장중 내내 좀 이렇게 올랐던 부분은 사실 중간에 부침이 좀 있긴 했어요. 불안해 하면서 이렇게 부침이 있긴 했으나 다시금 좀 낙폭을 회복하는 그런 하루짜리 변동성을 야기시켰다. 부디 그러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러셀이전 지수도 역시나 0.4% 올랐고 국제유가가 주말 사이에 다시금 배럴당 80달러 선 초반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완수 대표와 함께 금값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금값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지금 온스당 1943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파월 의장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이거는 우리도 알고 있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 이것도 늘 얘기했죠. 레디 투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뭐 늘 추가적으로 나는 뭐 카드를 쥐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였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내려오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때까지 제약적인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요 제약적이다라는 표현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레인지인지는 각자에 따라서 뭐 해석하는 부분들이 다르겠지만 요 이야기를 했고요. 초반에는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욱더 내비친 것이다 하면서 약간 출렁였어요. 그러나 파월 의장이 매파적 기조를 필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해 온 데다가 더하기 파월 의장 기존 해왔던 발언에서는 큰 차이 없네, 뭐 똑같은 얘기하네, 늘 얘기하듯이 뭐 카피 앤 페이스트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주가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죠. 다음 금리 결정은 지표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고 지표를 평가해 추가 긴축을 할지 혹은 동결을 할지 결정을 하겠다. 9월 FOMC의 이야기겠죠. 이러한 발언들 속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름세를 보이다가 장 마감 시점에서 이제 보합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2년물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006년 최고치 2006년 이후에 최고치까지 경신했다가 다시금 그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 19%에서 20% 사이로 지금 패드워치에 집계가 되고 있고요. 11월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 25bp를 할 가능성은 46.7 정도로 그리고 0.5% 50bp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8.7%. 그러니까 어쨌거나 올릴 것이다. 11월에 요 퍼센테이지는 50%가 넘어갔습니다. 파월 발언을 보면은 11월 회의까지 좀 열어두고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좀 무게가 실렸지만 11월까지 연준이 만약에 시간을 좀 갖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기대이긴 하죠. 인플레이션이 그 사이에 좀 꺾이면서 추가 인상을 단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장밋빛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참 변수가 많은 가운데서 금리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리 시장에 좀 변수로 앞으로도 작용할 것 같고요. 파월 의장 말고도 추가적인 매파 발언은 또 연준의 다른 당국자들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는 잭슨홀에서 한 매차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마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을 것이다. 아마도 maybe 요거는 그냥 가정이죠. 뭐 아마도라고 했으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저 너무 긍정적인가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여는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몇 달 동안 개선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요 얘기 뭐 늘 나오는 워딩 중에 하나죠. 갈 길이 멀다. 2% 인플레이션까지는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발표된 소비자 신뢰지수 내용 좀 보자면 전보다는 좀 부진해졌습니다. 근데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8월 미시간드 소비자 심리지수 69.5로 최종 집계가 됐고요. 앞서서 발표됐었던 뭐 예비치나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시장의 예상치였던 71.2를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에 기록했었던 71.6보다도 좀 낮았습니다. 소비자의 심리가 조금씩 더 위축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5%로 예비치였던 3.3%보다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월 3.4보다 더 올라갔고요. 5년 그러니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3.0으로 예비치 2.9보다 조금 더 높았고 전월의 3.0과는 비슷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종목별 이슈를 좀 보자면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러니까 발표 직전 그리고 직후 애프터마켓과 그 후에 본장에서의 움직임은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졌었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함께 보면서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볼 텐데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그 후로 계속된 하락을 보여서 엔비디아 주주분들 약간 어떻게 불안하신가요? 아니면은 아유 그 전에 올랐으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2%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장에서 전체적으로 사실 다 좋았던 시장 분위기에서 이렇게 엔비디아가 더 빠지니까 이거 왜지 싶었는데 여기에서 모건 스탠리의 그 마이클 윌슨
예, 오랜만에 또 이 이름을 이야기하네요. 마이클 윌슨이 엔비디아의 상승 랠리가 고갈됐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엔비디아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지수,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한 건 올해 랠리가 열기가 고갈됐다라는 의미일 수 있다라면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2% 하락했고요. 이 밖에 사실 다른 반도체 주들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브로드컴을 제외한 뭐 퀄컴, AMD, 인텔 등의 종목들은 함께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소폭이지만 빨간불까지는 아니고 초록불을 켰습니다. 반면 다른 종목들 좀 보자면 메타의 주가만 소폭 쉬어갔고요. 빅테크 종목들은 괜찮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9% 반등, 애플도 1% 이상 올랐고요. 구글의 주가는 강보합권 수준, 아마존도 1%대 올랐고 테슬라의 주가가 3% 넘게 올랐습니다. 전기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미국에서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조사가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는 테슬라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단연간의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다라고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국장이 거기 교통안전국 국장이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곧 발표하겠다. 우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한 조사를 완료했고 관련한 논의 곧 해결책까지 내놓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관련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뭔지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지만 비교적 우리가 빨리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요 관련한 자율주행 부분의 조사가 테슬라의 아킬러스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또 어떻게 전달이 될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 밖에도 개별적인 종목 갭이 분기 순이익의 예상치 상회 소식에 7% 넘게 올랐고 또 온라인 결제 업체 어펌의 주가도 상승을 했는데 역시나 호실적의 주가는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하와이 산불 영향으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전력 관련한 업체죠. 하와이안 일렉트릭의 주가는 그 마우이 카운티가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는 소식 가운데 18% 하락을 했고요. 마블 테크놀로지스의 주가도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를 보였지만 오히려 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 전달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지수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해서 시장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은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더 많으신지 한번 채팅창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잠시 흥미로운 주제로 박동흠 회계사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6시 이제 46분을 막 지나가려고 하고요. 과자 중에 저 맛동산 되게 좋아하는데 그 맛동산이 아니고요. 맞춤 부동산 세미나가 또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심층 인터뷰는 박동흠 회계사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회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입니다. 마이클 버리의 빅쇼트 영화 본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죠. 세월이 벌써. 항상 근데 시장에 뭔가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뭔가 이제 폭락의 조짐이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영화가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등장했죠, 이번에 또. 그쵸. 늘 네. 뭐 얼마 전에 뭐 테슬라도 버렸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마이클 버리는 왜 그렇게 버리느냐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락에 결국에는 베팅을 했지만 그 당시에 매입했던 주식이 있다라고 해서 네. 어떤 종목을 매입을 했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료를 일부러 보지 않고. 예. 근데 뭐 방어주 매집한 거 아니에요? 방어주? 느낌은 그런데 네. 그 어쨌든 그 당시 예전에 그 서브프라임 맞출 때만큼의 좀 그 뭐라 그래 촉감은 촉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공시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좀 그 풋옵션을 대량으로 이제 그 매입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하락장에 배팅을 했는데 거의 이제 실패로 끝난 분위기고 이제 그 와중에 또 주식을 또 매입을 해가지고 또 어떤 또 주식을 샀을까를 보면은 약간 좀 갸우뚱할 수도 있는 물론 이제 또 이분의 또 이제 인사이트를 또 물론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는 네.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13F라고 하죠. 그 1억 달러 이상 주식을 이제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 에드가의 이제 그 분기 끝나고 나서 45일 지나면은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시를 하는 이제 그 공시 자료가 있는데 그게 이제 8월 14일 날 이제 45일 지나고 8월 14일 날 딱 공시가 되자마자 아무래도 가장 많이 관심을 받았던 게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는 그 사이언 에셋이라는 회사랑 네.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하고 있는 그 버크셔 버크셔에서의 이쪽에 이제 공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이제 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이클 버리는 하락장에 완전히 배팅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또 산 주식도 있어서 한번 좀 오늘은 이제 어떤 주식을 매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좀 그 내용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어떤 종목을 그때 버리지 않고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네. 샀던 준비된 종목들. 자료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예. 그래서 그 에드가에서 보는 것보다는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밑에 그 출처를 써놨는데 와일스 위스덤이라는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는 게 아마 좀 많이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네. 제가 그 화면을 이제 그대로 캡처를 떴는데 보면은 이제 그 판 종목이랑 산 종목 이제 그 가장 큰 종목들 해가지고 5개 정도씩 나오는데 일단 먼저 이제 버린 종목부터 먼저 보시면은 중국 기업들을 중동닷컴, 예. 알리바바 그 다 집중적으로. 중국 기업을 다 팔고 줌비디오도 팔았어요? 줌은 사실 좀 이제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로나 끝난 지 벌써 지금 뭐 그죠? 좀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중국도 조금 늦은 감은 있죠. 물론 이제 6월 말 기준이니까는 아마 상반기에 이제 판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징동닷컴하고 이제 알리바바를 가장 많이 버렸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SIG 여기는 이제 그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판매상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금값도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뭐 소비 자체가 워낙에 지금 뭐 그 좋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는 고려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NICB라는 회사는 이제 그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네. 자꾸 이제 그 중소형은행들 계속 이제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는 여기도 좀 비중을 많이 축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탑바이스 해가지고 베스트 5 보면은 맨 위에 이제 SPY랑 QQQ 여기 이제 티커 ETF 티커인데 네. SPY가 이제 그 S&P 151 종목 가지고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ETF고 그쵸. 뒤에 나오는 뭐 이제 이런 이니셜은 이제 그 운용사 이제 이니셜이기 때문에 그냥 딱 보시면 되고 저 풋 아닙니다. 그 풋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QQQ 보면은 이제 역시 그 티커인데 미국 자산운용사 이제 인베스코라는 회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나스닥 상위 100개 네. 종목 가지고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 ETF.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다 좋아하는 ETF가 상위에 다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매입을 했었다. 네. 근데 그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마 그 6월 말 포트폴리오 기준이고 아무래도 이게 그 좀 단기간 내에 운용하는 이제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는 손실 보고서 아마 청산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중론이 많더라고요. 판 종목들 대부분을요?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은 6월 30 기준으로 공시를 하고 그 바로 이제 공시 그 뭐 6월 30 한 며칠 전후로 해가지고 공시하면은 또 주식시장에 또 약간 좀 요동을 줄 수가 있으니까는 근데 냉각이 거치고서 8월 14일 날 공시를 하다 보니까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벌써 이 공시는 최근에 나왔지만은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 미국 증시도 올랐기 때문에 아마 좀 마이클 버리 박사가 손해 보고 팔았을 거다라는 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그 EXP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익스피디아죠. 그 여행 그 예약 관련된 그 서비스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CHTR이라는 회사도 있고 GNRC라는 회사도 있는데 요거 세 개 회사를 이제 좀 매수한 걸로 이렇게 나와서 네. 아마 이분 성격상 뭐 바로 샀다가 팔 성격은 아니니까는 아마 좀 사고 나서 보유할 텐데 우리 이제 그동안 계속 큰 기업들 위주로 이제 많이 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좀 이런 그 중소형 종목들 정말 그 검색하다 보면은 순위대로 검색하다 보면 잘 안 나오는 기업들인데 그래도 좀 그 마이클 버리 박사가 어쨌든 간에
그 고민해가지고 한 3개 종목 샀다라고 하니까는 이 회사들 한번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익스피디아부터 한번 좀 살펴보는 걸로. 네. 그렇게 자, 하겠습니다. 최근에 샀던 종목들 중에서 ETF 스파이와 QQQ를 제외한 개별 종목을 대체 뭘 샀는지 지금 세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 익스피디아는 사실 우리 많은 소비자분들이 익스피디아 다 익숙하실 거예요. 그쵸. 음. 근데 워낙에 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워낙 많아서 그쵸. 이것도 익스피디아였어? 싶죠? 예. 그래서 보통은 아마 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검색한 다음에 최저가 나오면은 사실은 순서가 이제 쫙 나오잖아요. 뭐 호텔스닷컴도 있고 뭐 호텔스 컴바인도 있고 뭐 익스피디아도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차별성이 있는 회사인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마이클 버리 박사 입장에서는 이제 익스피디아가 괜찮을 거다라고 아마 생각해가지고선 좀 매수를 한 걸로 보이는데 네. 일단은 익스피디아의 간단한 그 실적 한번 좀 또 화면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행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0년하고 2021년도 실적 보시면은 이제 처참하게 깨졌죠. 특히 뭐 2020년 매출 보면은 2019년 매출 대비 뭐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이었다가 2021년도에 조금 회복되고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좀 거의 예년 수준까지 회복됐고 나서 이제 2023년 반기 기준으로는 전년도 상반기 대비 해가지고 매출액이 한 10% 이상 늘어나면서 이제 좀 완연한 회복세로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 근데 이익은 아직은 작습니다. 이게 플랫폼 기업들이 뭐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고정비 자체가 워낙에 많이 발생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고정비 감당하려면은 일단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나와야 되니까는 2020년에 적자 났다가 2021년도에 뭐 조금 흑자, 그다음에 2022년도 흑자가 조금 늘기는 했는데 뭐 2018년, 2019년 수준만큼의 순이익이 나오려면은 사실은 뭐 아직은 조금 더 갈 길은 멀죠. 그래서 좀 플랫폼 기업 성격이다 보니까는 이익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뭐 매출 성장하는 모습이 남아주니까는 아마 좀 이쪽에 좀 그 포커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앞선 이번에 샀던 종목에 대한 그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늘어났나 그 비중 0.63%라고 해서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근데 전체 운용 규모가 엄청 크죠? 일단 기본적으로 1억 달러 이상 기업들이 공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1,300억 이상인 건 맞고,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숫자가 애매한 게 그 조단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 조단위로 지금 나오는데 그 자산 운용 규모가 네. 근데 지금 풋옵션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풋옵션 원금에 대한 운용 규모가 아니고 이제 그 풋옵션 가치에 대한 규모까지 그 환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지금 운용 규모가 딱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딱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은 이제 그런 네네. 상황인데 그래도 천문학적인 어쨌든 숫자니까는 뭐 아예 작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첫 번째 종목 익스피디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익스피디아를 매수한 게 아무래도 뭐 당연히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를 그쵸. 이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받을 거라고 판단한 거는 많은 투자자분들하고 생각이 좀 동일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미국은 뭐 워낙에 실적에 또 민감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는 실적이랑 주가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동종업계랑 또 비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그 아까 자료 다시 한번 또 보시면은 네. 제가 연도별로 시가총액 가장 높았을 때 그때랑 그 다음에 이제 PSR은 이제 매출액 대비 주가니까는 이제 그 마켓캡 시가총액 최고점이랑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이랑 비교해 보면은 어쨌든 가장 주가가 높았을 때가 매출액 대비 한 2.5배까지 가장 높았을 때는 이제 2.8배까지 막 올라갔던 적도 있다가 2022년도에 이제 1.5배 정도니까는 사실은 과거에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비교해 보면은 좀 싼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현재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은 한 1.3배 정도 수준이니까는 가장 최저점 근처까지 온 건 사실 맞기는 해요. 그래서 뭐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어쨌든 뭐 과거 실적 대비 주가로 비교해 봤을 때는 부담 없는 수준인 거는 맞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
비슷한 동종업계들 중에서 상장사 중에 이제 여기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 데가 우리가 좀 더 익숙할 수도 있는데 트립닷컴이 사실은 더 커요. 그래서 트립닷컴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좀 동종업계 내에서 그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트립닷컴은 매출액 대비 주가가 0.7배입니다. 그 얘기는 익스피디아보다 트립닷컴이 더 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종목을 산 이유는?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레비뉴 매출에서 이제 US랑 이제 기타 나라들에 대한 요 분류를 해놨는데 이 분류법은 이제 그 익스피디아 10K에 나오는 이제 그 회사의 분류법 그대로 지금 붙여온 건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 매출이 일단 절대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은 여행 갈 때 그 호텔이랑 비행기 예약할 때 익스피디아 많이 이용한다라는 얘기인데 트립닷컴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중국이죠, 기업이. 중국 기업이고 미국에 상장을 해가지고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으로 되어 있고 네. 트립닷컴이 이제 저평가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워낙에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특히 뭐 부동산 이슈로 인해서 지금 뭐 상황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마이클 버리 박사도 저평가되어 있는 건 트립닷컴이 맞기는 하지만 미국은 어쨌든 뭐 그 경제 불황에 대한 게 전혀 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뭐 워낙에 실적이 잘 나오고 뭐 그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소비도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는 익스피디아가 더 많이 수혜를 볼 거다 아마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 익스피디아를 왜 선택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두 번째 지금 4위에 랭크되어 있는 차터 커뮤니케이션즈. 네. 이 기업은 통신사와 조금 또 생소한 기업인데 대중미디어 기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자주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아니라서 우리는 이제 큰 기업으로는 컴캐스트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차터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이 같은 업계에서 한 2위 정도 되는 2위를 좋아하는군요. 마이크 버디가 보니까. 근데 컴캐스트랑 네. 차터 커뮤니케이션하고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그 일단은 준비된 자료 또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기본적으로 케이블 방송이랑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지역 케이블 방송사들하고 똑같은 비즈니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제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가입자 수가 컴캐스트가 3,400만 명이고 차터가 3,2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그 매출액 차이 보시면은 뭐 2배 이상 벌어져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컴캐스트가 케이블 방송이랑 인터넷만 하는 게 아니고 3대 방송사인 MBC를 가지고 있죠. NBC죠. 우리나라의 문화방송인 NBC. NBC 3대 방송사. 그 다음에 이제 경제방송 전문인 CNBC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화 사업도 하죠. 유니버설 픽처스도 있고, 네. 뭐 일루미네이션, 드림웍스, 뭐 그 다음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유니버설 테마파크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고. 아, 유니버셜 예. 스튜디오.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 사업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유럽의 6개 나라에서도 하고 있어서 볼륨 자체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컴캐스트랑 차터 같은 섹터 내에는 있지만은 차터는 진짜 온전히 인터넷 케이블 방송만 하고 있는 회사고 컴캐스트는 그거는 한 전체 매출액의 50%고 나머지는 이제 그 방송이라던가 영화 쪽 요쪽 하고 있어서 완전히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기 실적 한번 보시면은 네. 6년치 매출 실적 보시면은 뭐 코로나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물론 뭐 넷플릭스가 워낙에 뭐 잘 되곤 있지만은 또 미국이 워낙에 땅이 크고 그 예전 방식을 또 많이 또 하다 보니까는 예전 방식이라면 일반 그냥 케이블 그렇죠. TV를? 텔레비전도 뭐 정말 옛날 TV 보는 분들도 많고 브라운관을 통해서 그렇죠. 보는 예, 아직까지도 분들도? 그러니까 인터넷도 그냥 그 케이블로 꽂아가지고 아직도요? 네 땅이 너무 넓으니까 사실은 미국은 어. 아직까지는 무선 통신이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예. 지금 인프라가 뭐 확충이 된 지역은 도심 외에는 그렇죠. 시골은 잘 그러기 예. 어려워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미국이 뭐 워낙에 땅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2023년이 돼도 그래서 네네. 실적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쭉 늘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어서 연평균 22%면 사실 웬만한 성장주보다는 뭐 더 잘 나올 정도니까는 괜찮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네럴홀딩스를 잘못 화면이 보고 넘어갔네요. 있었습니다. 네. 화면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화면이 넘어가 그 버렸네. 기업도 미리 이제 핸드에 드린 건데 사타 커뮤니케이션즈 예. 연평균 5% 성장률로 해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저도 깜짝 놀랐네요. 예.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꺾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케이블 방송이라는 게 이제 한번 초기 투자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별로 투자가 들어갈 게 없다 보니까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땅 짓고 헤엄치는 사업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초기 투자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별로 투자가 들어갈 게 없다 보니까는 연평균 24%씩 영업이익 쭉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시가총액도 보면은 제가 이제 고점 기준으로 금액을 뽑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매출 성장하는 거에 비례해가지고 기업 가치도 계속 이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정말 뭐 가치 투자 좋아하는 분들이 그냥 부담 없이 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이클 버리 박사도 이제 이런 종목들 정말 이제 그 경기 방어주 매수주 성격의 기업을 또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보면은 뭐 마켓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한 10배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는 과거에는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한 24배 정도 14배 막 이렇게 15배 이상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적도 있었고 막 20배 넘는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배. 그다음에 반기 기준으로는 그 반기 실적 연한산 해가지고 추정해 보면은 대략 뭐 한 5배까지 지금 내려온 걸로 보여져서 아마 좀 극심한 저평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 성장주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쪽으로 많이 좀 그 수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는 좀 소외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좀 이런 기업에 투자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제네락 예, 맞죠? 제네락 홀딩스. 홀딩스 제네락이라고 읽는 거 맞죠? 예, 제네락이. 이 기업에 대해서도 네. 가정용 발전기에서 약간 좀 이렇게 내수에 네. 필수적인 그런 매출이 발생될 법한 그런 기업들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리- 분들은 사실 미국의 가정용 발전기 뭐 회사 별로 관심 없으실 텐데. 좀 생소한 기업인데 태양광으로 하고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죠.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뭐 한 12%에서 한 85%까지 늘려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기조가 있고 미국이 태양광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크죠. 전 세계 수요의 한 27%를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가정용 발전기 그 기기랑 뭐 솔루션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상장 기업 중에 마땅한 경쟁사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좀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서 좀 종목을 픽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조금 그 반기 실적을 보면은 조금 의아합니다. 실적 발표 반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하고 순이익이 좀 크게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그 과거에 한 6년치 실적 보면은 계속 꾸준히 한 연평균 22%씩 성장을 했는데 올해 반기 때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반기 실적 딱 공시했더니 매출 22% 감소, 순이익 거의 뭐 한 80% 감소해 버리니까는 실적 발표 나자마자 주가 한 28%씩 급락을 해버려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좀 그 마이클 버리 박사 좀 세게 물려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드는 상황이죠. 네. 최근 사실 뭐 지난 상반기의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반기는 주가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했는데 어쨌든 꺾여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사겠죠.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더 사겠죠. 네. 그 정도로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탄소 중립 그 기조는 어쨌든 뭐 불변이니까.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이제 잘못 짚었었던 22%의 성장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꺾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반기 때 지금 살짝 좀 줄어가지고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뭐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근데 좀 3분기 때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네. 만약에 지속적으로 꺾이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어떻게 보세요? 그 QQQ 스파이 빼놓고 요 세 종목을 신규로 매수했는데 그 회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마이클 버리 그쪽 에셋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 세 종목을 골랐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미국 소비는 그래도 굳건하다라는 좀 포인트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까 그 여행 기업 익스피디아도 네. 마찬가지고 케이블이 하면 꾸준할 거고 그러니까 계속 아마 그 뭐 중국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 반사적으로 미국에서 좋으니까는 이제 좀 그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좀 익스피디아 좀 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좀 경기 전체적으로 글로벌 쪽은 좀 좋지는 않아도 미국은 굳건하다라는 게 좀 마이클 버리 생각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이클 버리가 과연 최근에 발표됐었던 새로 추가된 주식의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어떠한 개별 종목들이 또 추가가 됐는지 그 안에서 투자의 힌트 여러분도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동호 매개사 함께했습니다.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